일단 10월장은 반등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운 회기년도의 시작이고요.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되든 공화당에서 되든 시작이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재무부 개정에는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 현금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다음 달부터예요. 통상적으로 10월에 주가 급락하면은 야당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돈을 많이 풀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내 시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시장의 증시 체력이라고 하는 예탁금이 정체 상태에 있고 그 외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좀 시장이 좌우되는 그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내 시장에 추가적인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될 유인이 좀 필요한데 보통 증시가 좀 나쁘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처지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은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 이런 게 좀 나왔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금투세 이슈로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고 실제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계시니까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증시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에 연계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데다가 최근에 보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윈터 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겨울이 얼음풀에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내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내놨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주식 급락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앞에서 잠깐 보시면은 갑자기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확 바꿔버렸었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또 싹 올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셀 관련 업체들 주로 이제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반응이 나오는 듯이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그 논리 내부적인 측면을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런 리포트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이미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철저하게 그들의 논리, 그들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면은 미국장에서도 그렇고 또 특히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IT 비중이 좀 큰 나라의 비중을 좀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또 이제 거기서 비중 축소가 좀 있었고요. 또 이유를 대라고는 많아요. 저기 엔화 강세 또 8월에 좀 세게 났었잖아요. 160엔에서 140엔 초반까지 급등을 하면서 엔캐리라기보다는 이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엔화 숏세계이나 한국, 코스피 그다음에 미국 자산에 롱을 취했었던 포지션들을 갖다 되감아 버리면서 엔화를 갖다 매도했던 걸 매수로 바꾸고 나머지를 매수했던 걸 매도로 바꾸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었던 하락했었던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컨센서스가 조금 이제 하향되는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당장에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실적을 삼성전자 기준으로 최대 3분기 기준 13조 얘기를 했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지금 10조가 안 된다 뭐 이제 10조 정도 나올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향을 했었던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를 덧붙이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원화 강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환차 이익을 기대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화가 1,400원 근처에서 1,320원, 30원까지 올랐는데 거꾸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화의 여파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원화 강세가 나올 때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은 우리 내부적인 어떤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많이 빠졌고 다른 나라보다 회복도 늦고 지금 그런 상태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당장 이제 내일 아마 민주당 측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좀 노이즈가 있죠. 그것도 뭐 벌써 기사로 약간 좀 김빼기도 나왔고 짜여진 각본이라는 식으로 그쪽 당 뭐 의원님 뭐 발언했다고 해서 그 기사도 나오고 해서 약간 좀 김이 좀 빠진 느낌이기도 한데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얘기하는 거는 저도 지치고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표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스킵을 하는 식으로 갈 건데요. 일단 과세 대상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세제를 부과해도 차등화시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이제 손실이 날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손실이 보존될 때까지 세금 부과가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년간 그 손실을 갖다 2월 해가지고 손실이 보존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처음에 2년 했다가 뭐라고 하니까 5년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자꾸 주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형 펀드도 해당이 되고 해외 주식, 채권, ELS 등 모든 투자 대상에 대해서 과세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상당히 커진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보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구체적인 대안 아니면 또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과세만 하겠다라는 논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맨날 저평가라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 말로 하잖아요. 코스피 저평가, 우리나라는 뭐 맨날 저평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평가에 대한 해소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이것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세 방식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그 미국, 독일, 영국은 손익 발생 전까지는 과세가 없다라는 거. 기왕 우리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는 얘기고, 이중과세 문제도 여기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래세를 없앤다고 하지만 없애봐봤자 그 프로테이지 자체가 0.18%고요. 0.15%의 농특세는 남습니다. 그럼 농특세는 거래세 아니라고 해서 거래세 없앴다라는 명분을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없애야지 정상이죠. 그러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없다 보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 그래서 주가가 단기에 이렇게 수급에 의해서 또는 루머에 의해서 또는 내부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 투자자 우대 정책이 아니냐라는 게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세금에서 거래세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외국인들한테 받아내던 세금이 거래세거든요. 그럼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반면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농특세 받고 그다음에 금투세도 대상이 되면 내라. 그리고 해외 투자를 이제 마치 권유하듯이 국내에서 주식해서 손실 나면 해외 투자해서 보존할 수 있고, 해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손실 나는 것도 국내 주식에서 또 수익 나는 걸로 커버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달 금리 자체가 높아집니다. 이 증시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 조달 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코스닥 기업에 상장되는 회사들 보면은 이게 엄청난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상장되는 게 아니라 벤처에서 이제 막 벗어나거나 올라오는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이 아니라 카카오죠. 과거에 다음 시절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다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성장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이 증시 자체가 침체가 되거나 또 기능이 어떤 미비가 이제 약화될 경우에는 그만큼 자본 조달을 하는데 비용을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면 기업 경쟁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다음 세대들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또 하나 막아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를 위시해가지고 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경제개발, 또 경제 성과, 성장의 과실을 사실 따먹은 거거든요. 어디서 따먹었냐면 부동산에서 따먹었죠. 이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경제 고도 성장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고요. 그 오른 거에 대한 수혜를 자산으로 지금 수혜를 받은 세대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1도 없다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그럼 뭘로 재테크할 거냐는 거죠. 부동산으로 할까요? 서울 집값 평균이 10억이 넘어가는데 부동산 그거 투자하려고 그러면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되는데 대출도 안 되잖아요, 지금. 순수 현금을 8억, 9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나마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청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그동안 누렸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는 니들이 알아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보면은 사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증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수혜가 나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이 좋아집니다. 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 세수가 확보가 되는 반면에 부동산이 집중이 돼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수혜를 봅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세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없이 그냥 금투세를 갖다 도입한다고 하니 지금 말이 많은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상법 개정의 부분, 그러니까 주주 보호에 대해서는 이사의 의무에 있어가지고 주주 보호라는 측면을 갖다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사의 의무 자체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너 마음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의 이해관계 무시하고 오너의 이해관계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무리한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재상장을 해가지고 증시를 한번 뭉개버린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근에도 보면은 이쪽에 있는 회사를 떼가지고 저쪽에 있는 회사하고 붙이겠다고 디모 그룹에서 했다가 또 한번 노이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타까운 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눈을 가리게 하고요. 어떤 게 코끼리인지 확인을 해보고 말해봐라고 하면은 다리를 잡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그걸 코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꼬리만 잡은 사람은 꼬리가 코끼리라고 할 수 있고요. 코만 잡은 사람은 코가 코끼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를 모르면은. 그럼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좀 있는 사람이 이 세제와 관련된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안 돼 있고 얼기설기 만들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또 뜯어 고치잖아요, 지금. 5천만 원을 1억으로 높여주겠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의료보험 관련해가지고 대상이 이제 2천만 원 이상 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금융소득이 제외되는 거 이것도 보완하겠다. 또 그다음에 연말공제할 때 소득공제할 때 가족 100만 원 이상 금융수익, 이자 수익이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외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배제해주겠다. 뜯어 고치고 있잖아요, 사실. 뜯어 고칠 게 아니라 이건 진지하게 다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증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고 증시 발목을 잡은 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시가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도 있는 것도 결국에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만년 저평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FOMC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시장 예상은 0.25%였는데 FOMC 직전 날인가 닉 티밀하우스가 0.5%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 뉴욕 연은총재였던 더들리 역시도 0.5를 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다음에 0.5%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 그날 보시면은 FOMC 당일날 보면 0.5% 비컷을 했을 경우에 시장이 처음에는 환호를 했는데 파월이 발언을 하는 도중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7월 달에도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FOMC를 했었으면 그때 금리 인하를 했을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도 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걸 안 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부분이 해명을 하는데 좀 펀더멘탈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는데 경제는 견고하고 물가도 뭐 앞으로 좀 잡힐 것 같고 그다음에 고용도 양호해. 그런데 비컷을 하는 거야.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0.5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선제적이라고 했지만 이미 제가 신사임당에서도 틀려도 난 무조건 7월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리 인하를. 근데 이제 그게 선제적이라는 전제 하에서였거든요. 근데 이미 선제적이라는 말은 틀린 얘기거든요. 선제적인 게 아니라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걸 뒤늦게 부랴부랴 한꺼번에 앞에 거하고 같이 했던 걸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은 연준의 액션을 보면은 결국에는 고용지표 조정했었던 거 약 82만 명 정도 고용자 수가 줄었던 거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당초 291만에서 아마 82만 명이 줄은 걸로 나왔는데 그거에 놀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고용만 열심히 보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내쳤기 때문에 문제는 앞으로도 이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이 고용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한 번 더 흔들리면서 또 비컷 가능성이 또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OJ가 지난주에 금리 동결했고요. 우에다 총재 발언 때문에 또 신경을 썼는데 일단은 기조는 금리 인상인데 발언은 되게 유연하게 소프트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FOMC 금리 인하 결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경기 쪽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은 거. 그러면서 또 지금 미국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대선 노이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언급한 것들 보시면 방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국내 시장에서도 전력기기가 이제 실적이 좋기는 하지만 특히나 이제 미국이 수요가 많으니까 그 미국 시장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냉방기라고 하나요? 이제 액신 냉각 관련해 가지고 이제 AI에 이제 열을 좀 식혀주는 이런 쪽 그리고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바이오 그리고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놓고 얘기하라 그러면 풍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게 시장에서도 약간 소외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게 다 커버된다기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좀 오르고 있죠. 바이오. 근데 이건 조정받더라도 저는 더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그리고 이제 미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는 게 조선.
미국은 글로벌에서 조선 비중이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별로 없는 반면에 국내는 조선도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섹터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장은 반등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새로운 회기년도의 시작이고요. 새로운 회기년도의 시작이라는 건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되든 공화당에서 되든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재무부 계정에는 엄청난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 현금을 쓰기 시작할 수 있는 게 다음 달부터예요. 이번 달은 이제 월말 기준으로 얼마까지 쌓아놓겠다라는 게 이미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9천억 달러가 넘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현금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옐런이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만약에 10월에 주가가 급락을 하면 통상적으로 10월에 주가 급락하면은 그 야당이 이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선 앞두고 돈을 많이 풀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그 분기 국채 발행에서 단기채 발행 물량을 10월 달에 집중할 가능성. 이게 뭐냐면 승수효과 때문에 그래요. 단기채는 이게 3개월물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현금하고 등가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좋아요. 내가 단기물을 사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또 주식을 사거나 뭐 다른 걸 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승수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11월 대선 이후에 해리스가 이겼을 경우 이게 조금 일정 기간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이 단기 재정을 활용한 이후 그 연말 어느 시점 또는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고용이나 물가 이런 쪽에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거에서 좀 리스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대로라면은 저는 그냥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거는 뭐 시간 지나면서 또 눈치 보고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그 과거에 2016년이었나 배당 늘리기 뭐 캠페인 비슷하게 해서 정부 주도하에서 했는데 그때 반짝 2년 늘리고 어영부영 또 이제 슬쩍 사라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강제성이 없이 그냥 자율성으로 하라 그러면 그동안 밸류업을 기업이 몰라서 안 했나요? 가르쳐 주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강제성이 동원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사가 더 많이 보이면서 구체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지금 구조로 가면은 이거 생각보다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저는 어떤 식이든 좀 강제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하반기 마지막 3개월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 조선, 자동차, 방산 그리고 여기 언급 안 했지만 2차 전지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러티브에 의해서 반등은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바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지만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